역사적으로 가장 큰 침체였다라고 일컬어지는 대공황 당시에도 침체를 끝내고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도대체 정부와 연준이 어떤 정책을 썼길래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한다면 현 시점에도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으로 근본이제와 미국의 행운이라는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공황이 한창 진행되던 1933년에 민주당 루즈벨트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경제 지표 몇 가지만 보더라도 당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은행이 대략 30%가량 파산해 있는 상황이었고 실업자는 4명당 1명꼴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였던 후보 정부가 이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근본이제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더 풀거나 완화적인 정책을 펼친 게 아니라 긴축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대공황을 더 키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면 루즈벨트 정부는 대공황 탈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즈벨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길래 대공황 탈출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즈벨트 정부가 왜 대공황 탈출에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지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루즈벨트 정부 취임과 동시에 다우 지수가 급반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했던 통화량도 3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산업 생산, 철강 생산 지수 등의 산업 지수들도 3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또한 후보 정부 당시 악화되었다가 루즈벨트 정부 당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20% 이상 치솟았던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1940년대 중반에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1933년 루즈벨트 정부 취임과 동시에 개선이 되었는데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지표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들을 펼쳐서 이렇게 지표들이 급격하게 개선되기 시작했는지 시간의 흐름 순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루즈벨트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은 근본이제 폐지였습니다. 당시 금 1온스당 대략 20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1온스당 35달러로 정부가 책정을 했습니다. 대략 2배 가깝게 달러 가치를 하락시킨 것인데 근본이제 폐지와 동시에 개인들의 금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전국에 있는 금을 몰수하는 등 강력하게 또 금을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본이제를 폐지했는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경기 침체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준이 돈을 풀어야 되고 돈을 풀려면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서 경기 회복을 노렸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틀리지 않은 분석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이제를 폐지한 진짜 이유는 영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근본이제 폐지가 영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 근본이제가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본이제의 가장 큰 단점은 물가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금하고 화폐는 동일한 양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규모 경기 침체를 맞게 된다면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할 우려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하락한다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가 더 위축되면서 물가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해당 국가의 화폐가 매력이 감소한다는 얘기므로 이 금이 해외로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만약에 유출된다면 화폐량을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화폐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더 큰 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두 가지를 사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리를 조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 근본이제 상태에서는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대공황 당시의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은 영국이었고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은 독일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빠르게 금이 빠져나가면서 화폐량은 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게 되고, 반면에 무역 흑자국이었던 영국의 경우에는 금이 유출될 우려가 생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이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전 세계 무역, 금융 이렇게 모든 돈들이, 대부분의 돈들이 영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비교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 유출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에 굉장히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결국에는 미국의 근본이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글로벌 대공황 침체 징후가 나타나자 사실 1931년에 영국이 가장 먼저 근본이제를 폐지했습니다. 영국이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파운드화 대비해서 미국 달러는 강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수출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영국에게 밀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계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깊어지고 있는데 더욱 디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1933년에 영국을 따라서 근본이제를 폐지하게 되고, 곧이어 1936년에 프랑스도 근본이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3개 국가가 근본이제를 폐지하게 되고, 사실은 이 뒤이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대부분의 근본이제를 채택했던 국가들이 줄줄이 근본이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글로벌 전체에서 통화량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국제 면화 가격, 그러니까 상품 가격들이 1933년을 기점으로 급등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근본이제를 폐지한 것이 이 글로벌 전반의 상품 가격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 영국과 미국이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진행시킨 이 인플레이션이 1933년 이후 대부분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근본이제 폐지가 미국 경제 회복으로 이어졌다라고 미국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 근본이제 폐지는 글로벌 전반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글로벌 전체에서 통화 공급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점에서 강대국이었던 국가들은 비교적 수혜를 입고 빠른 경제 회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체력이 약한 국가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졌습니다. 여담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독일 같은 나라들이 경제가 더 악화되게 되고 나중에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근본이제 폐지로 인해서 1933년부터 미국의 대부분의 지표가 좋아졌던 것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 손실을 보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반사적인 수혜를 입었다는 점, 미국의 자체적인 정책으로 미국이 자체적인 회복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1933년을 기점으로 미국으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입니다. 1933년 이전과 이후를 보면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유럽이 불안했던 것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체력이 약한 국가들, 대표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유럽이 정치 군사적으로 또 한 번 혼란스럽게 되고, 이 일은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수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대공황의 근본이제 폐지 사례가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현재도 비슷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기사를 잠시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코로나 진정 후에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조금 더 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IMF 총재는 재발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신흥국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달라고
호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IMF 총재는 IMF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좋은 건데 굳이 지금 신흥국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앞선 대공황 사례와 비슷하게 선진국들이 통화 공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신흥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걸 원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대공황 당시의 통화 로직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을 도왔다는 점은 현재 국가들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연준이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얼마 전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물가 인상을 용인했다는 점에서도 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과거와 현재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은 당시의 경제 환경과 현재 경제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유럽의 피해를 미국이 수혜로 가져갔던 것처럼 현재도 그럴 수 있을지 신흥국들이 피해를 선진국들이 가져갔었는데 그 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날지 이 부분을 과거 대공황의 근본이자 폐지 사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추적을 해본다면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33년부터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제 회복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게 되는데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